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네, 문학정독입니다. 이번에 저희 젊은 작가상 2010년 거 이제 저희 7편 다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끝내면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총평 뒤에 그 심사위원들 총평이랑 그리고 이제 심사평 같은 게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희도 이제 이 부분 읽고 또 저희 방송 진행했던 것들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무스비님?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쉽게도 이름 까먹었다. 그 누구시죠? 네, 맨날 까먹네. 성함이 당연히 유수님이시죠. 유수님이 네. 좀 볼 일이 있으셔서 잠깐 빠지셨습니다. 아쉽지만 뭐 다음 시간에 곧 오실 겁니다. 자, 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얘기를 하기 전에 요 맨 뒤쪽에 보시면 네. 재정 취지 및 선정 절차 그리고 심사평이 나와요. 이걸 간략하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읽어주시죠. 예. 301쪽을 보면 이 젊은 작가상을 제정한 취지와 선정 절차가 나옵니다. 제가 몇 문장만 읽어볼게요. 젊은 작가상은 등단 10년 이내 작가의 작품 중 심사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문해지를 비롯한 각종 지면에 발표된 신작 중단편 소설을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5편 내외의 본심 대상작을 뽑고 본사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7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뽑았대요. 네네. 그리고 302쪽에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발표된 단편 소설 가운데 2000년 이후 등단한 작가들의 작품을 검토했고 131명의 작가가 쓴 190편의 작품이 그 대상이 됐다. 그 진짜 많네요. 이거 선정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303쪽에 보면 후보작을 선정하는 기준은 우선은 표현 형식의 완성도나 주제의식의 날카로움과 같은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젊은 작가상을 위한 후보작 선정인 만큼 신선한 감각을 소유하고 있는지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그 자신의 작품들을 혁신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기준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좋은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근데 보편적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진짜 젊은 작가상 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라는 거에 딱 부합하는 기준 같아요. 신선한 감각 그쵸. 떠올릴만 하죠. 그리고 새로운 시선 떠올릴만 하고 혁신 맞아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아무래도 이게 1회차였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식의 어떤 신선함에 대한 추상성을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305쪽을 보면 총 그 3편의 작품이 대상 수상작 후보로 올랐대요. 김중혁 선생님의 소설, 편혜영, 배명훈 소설가님은 안녕 인공존재를 쓰셨죠. 네. 저희도 확실히 네. 저는 이제 이 김중혁, 편혜영 이 소설가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었는데 네. 안녕 인공존재도 특이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앞에 젊은 작가상의 보편적 기준, 신선한 감각, 새로운 시선, 신선한 감각, 혁신 이거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정 실제로도 그렇게 써 있고요. 여기 서술돼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얼마간의 토론 끝에 김중혁과 편혜영의 작품을 넣고 최종 결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학적 완성도나 주제의식 측면에서 두 작품 간의 우열을 논하는 건 무의미해 보였고 대신 상상력의 나이가 더 젊은 작품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그래서 김중혁 작가님의 소설이 선정된 거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재정 취지 및 선정 절차였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심사평입니다. 네. 심사평 혹시 이 뭐 소설가님 박완서 소설가님, 신경숙, 윤대영 이런 엄청난 소설가님들하고 문학평론가님으로는 황종연, 그다음에 신영철 평론가님께서 쓰셨어요. 전 이 평을 읽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류맨님은 이걸 이제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좋았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이제 글을 쓰고 등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심사위원회 그 기준이란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뭐 문제를 풀어도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기출 문제를 음. 풀고 그런 뜻이 맞습니다. 네, 역시 그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소설가 그러니까 어떤 이미 기성 문학계 대가님들의 예.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젊은 작가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알 수 있어서 비록 2010년도 거지만은 예. 네, 그 시선 자체는 이제 젊은 작가를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와닿았던 문장을 읽어보고 우리가 또 그에 대한 생각을 좀 코멘트하는 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박완서 소설가님의 심사평인데요. 재밌어요. 읽어볼게요. 신인들의 소설을 읽다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고 나면 한심해지는 게 그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이다. 이번 심사도 등단한 지 10년 이내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기에 혹시 기어두운 사람이 음악회 가서 남 따라 박수치는 꼴이 될까봐 내키지 않았지만 젊은 목소리에 자극받고 싶은 호기심 또한 없지 않아 동참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즐겁고 유익한 체험이 되었다. 이게 저는 수필처럼 되게 읽혀지는 거예요. 네. 역시 다르다. 이 박완서 소설가님. 이건 심사평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네에 이제 뭔가 아줌마가 와서 이제 이렇게 한 덕담하시는 느낌. 네, 재밌게 친근감 있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되게 또 겸손하시고. 네, 겸손함이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네. 혹시 또 박완서 작가님의 평 중에 좀 와닿았던 문장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한 분씩 짚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뭐 밑줄 쳤던 게 예. 좋습니다. 308쪽에 그러나 신인의 작품을 읽는 즐거움은 뭐니 해도 기성세대의 진부한 독법을 치고 들어오는 젊은 패기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이다. 이 상상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맞네요.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인공존재라는 소설을 박완서 소설가님께서 좀 특이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긍정적인 의미로.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사유하셨던 어떤 자신의 주제, 화두를 얘기하시면서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표현하셨는데 공동의 존재에 남긴 공동의 크기가 살다 갔다는 존재 증명의 전부가 아닐까 하는 이제 화두가 있으셨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맞네요. 네. 예. 참 예. 그리고 다음 소설가님으로 넘어가서 신경숙 소설가님의 평 중에서 저희가 와닿았던 것들을 한번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숙 작가님도 안녕 인공 존재를 주목을 하셨어요. 네. 서사의 신선함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돌아오다라는 소설, 정소연 소설가님의 경우 오랜 문학적 주제를 자기 방식으로 뚫어나가고 있는 진중함, 뭐 김성중 개그맨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같이 가볍고 상실의 연속인 삶을 마치 지우개로 지어가듯이 추적하는 행보, 뭐 이런 식으로 그 작품마다 이렇게 한 줄 평식으로 평을 다 해주셨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좋았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루멘님은 혹시 와닿았던 부분이 있나요? 이제 정보라고 할까요? 이거를 얻어낸 게 신경숙 소설가님께서는 역시 편혜영 전역의 구의 작품을 아무래도 1위로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그 두 작품이 경쟁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여기서부터 이제 깨달았던 게 이제 편혜영 작가님이 쓰신 이 전역의 구의 작품이 기성 어떤 문학 작품으로서 그 프레임에 굉장히 잘 맞는 작품이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책을 많이 특히 한국 문학 잘 많이 읽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저도 네, 뭔가 그건 알고 있었어요. 작가님들만의 기존 소설가님들의 어떤 그 한국 문학의 그 소설의
일정한 틀이랄까 그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있겠죠. 아마 네. 그런 경향성. 네네 어떤 그 모호했던 것이 이 전효의 구의 작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뚜렷이 조금 구체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네. 말하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좀 짓궂게 말하면 네, 편혜영 작가님처럼 쓰면 등단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네. 기존 작가님이나 평론가들이 좋아한다. 그렇죠. 쉽게 만족시킬 수 있지 있겠죠. 않을까. 그렇게 보이죠. 근데 아무래도 그거에 또 주목하면은 젊은 작가 문학상에 부합하지 않을 테니까. 맞아. 누구를 막 이제 일부러 베낀다 이런 건 또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죠. 네. 그게 근데 그런 태도로 배우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장점은 배우는 게 좋죠. 네네. 좋습니다. 다음 소설가님은 윤대영 소설가님이신데요. 제가 별표 쳤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내 감각으로 먼저 주목한 작품은 편혜영의 저녁의 구애였다. 이 소설은 아오이 가든과 사육장 쪽으로를 작가 스스로 힘들여 밀어내면서 새로운 경지로 들어서는 단계를 보여준다. 그동안 주로 엽기적 소재를 취하면서 인간 이하의 인간성을 탐구해온 작가는 이 작품에서 생의 본질적인 측면, 말하자면 존재 조건에 대한 질문을 시도하고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솔직히 네. 저희가 편혜영 작가님 글은 여기 나온 전형의 구애가 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윤대영 소설가님은 다른 작품을 다 읽어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네. 편혜영 작가님의 그 성향이랄까 네네. 그런 철학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공부하는 심정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다라는 거겠죠. 그죠, 후배를 지켜봤다 이런 네. 거겠죠. 저희도 이제 작가 소개하면서 그로테스크한 어떤 작품을 쓰셨다 이런 식의 간단한 소개만 했었는데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네 다른 작품도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맞아요. 다른 작품도 네. 읽어보고 싶긴 해요. 이분이 워낙 매력적으로 잘 쓰셔서. 네네. 혹시 또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지 이분 되게 길게 쓰셨어요. 다른 분에 비해서. 그렇죠. 저도 군데군데 이제 눈여겨 본 게 네. 있는데요. 그렇죠. 이분 윤대영 소설가님께서도 안녕 인공 존재에 대해서 맞아요. 네 굉장히 뜻밖의 작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나서 즐거웠다. 역시 새로운 감각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과학 용어의 빈번한 사용이 읽기를 더디게 했지만 약간의 반발감이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기분 좋은 반발감이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결과를 보면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편혜영 작가님의 어떤 기성 작가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들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안녕 인공 존재와 같이 파격적인 새로운 감각에 이런 소설을 도전해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일말의 희망이랄까? 되게 그런 거 느낀 게 저도 일단은 이공계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소재들이나 새로운 시선들이 한국 문학에서 좀 쓰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있겠죠. 네,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신선함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겨서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심사평을 기분 좋게 봤었어요. 실제 그런 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설 창작 수업을 들었잖아요. 네. 거기 서술가님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당선된 당선자이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그 배에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는 거를 어떤 작가가 묘사를 되게 디테일하게 실감나게 묘사해서 조선업인 거네요. 묘사해서 당선이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당선된 이유는 그 묘사 때문이에요. 신선하니까. 네, 묘사.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해본 것처럼 그 작가한테 물어본 거죠. 직접 이런 그 선박 일을 한 적이 있냐. 근데 그분은 외국에선가 선박 작업을 한 적이 있대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학평론가들이나 기존 소설가들이 봤을 때 너무 묘사가 좋은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나 내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걸 쓰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확률로 우리가 자꾸 쪽집게 강의처럼 하는데 뭐 그만큼 신선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음. 구체화된 소재에 대한 구체화된 묘사만으로도 네, 충분히 예, 그 글 쓰는 가치나 당연하죠. 차별화를 둘 수 있다라는 것에 네,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쓸모없는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뭐 보편적인 경험은 보편적이어서 좋고 네네. 또 특수한 경험은 특수하기 때문에 또 좋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 구체적일수록 좋긴 좋겠죠. 그죠. 아무래도 구체적인 게 중요하죠. 전문가일수록 좋겠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윤대영 작가님 더뭐 저는 하나 말씀, 예, 더 좋습니다. 보인 게 저는 이 7작품 중에서 물론 이제 다 좋지만은 저는 자꾸 묘하게 변희봉 작품이 좋았거든요. 아, 저도 맞아요. 정이 가죠. 네. 뭔가 그 대상의 어떤 그 진중함이나 그 어떤 눈에 띄는 탁월함 이런 것을 이제 소설가 평론가님들께서도 이제 딱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이제 이 작품이 왜 좋은가에 대한 어떤 얘기로 윤대녀 소설가님이 유쾌하면서도 능청스러운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도 이런 약간은 그 비극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유쾌함과 또 능청스럽다는 게 제가 좋아했던 파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특히.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능청 맞죠. 네, 저도 제가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 작가님 소설을 먼저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네. 이런 류의 이런 스타일의 소설이 또 나온다면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쾌하고 능청맞은 그런 작품이 있다면 네네. 이런 건 좋죠. 읽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저도 좋았습니다. 넘어가서 315쪽에 드디어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소설가님들이었는데 문학평론가님의 글이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평론가님 두 분 나오는데 너무 글이 다 좋더라고요. 솔직히 소설가님들보다 더 뭐랄까 확실히 평론가는 직업이니까 네. 이제 좀 뭐랄까 좀 더 더 분석적인가요? 네, 분석적이고 네. 논리적으로 네.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당선작의 당선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좀 길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평론가님들의 글은 황종연 평론가님의 글. 네. 어떤 부분 마음에 드셨나요? 이건 저는 솔직히 진짜 모든 문장을 읽고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그래요? 뭐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15쪽의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김성중의 개그맨은 공백이 많은 작품이다. 야, 벌써부터 뭔가 이게 문장이 있어 보이잖아. 공백이 많은 작품이래. 이거 있어 보여서 좋으신 건가요? 이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네. 작중 화자의 나이 20에서 39 사이에 일어난 일들의 속기록적 발췌처럼 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그리 조밀하지 않다. 나는 이런 거 못 느꼈는데 공백이 많다. 뭐 이야기가 조밀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읽으면 확 이해가 돼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맞아. 이 느낌이었어. 이게 맞아. 있어요. 네. 우리가 흐릿하게 알던 거를 네. 분명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화자의 서술 또한 사건이나 상황의 구체적인 제시보다는 계시적이라고 여겨지는 비유를 통한 개괄에 기울어져 있다. 저도 그 부분 좋게 읽었어요. 계시적이다. 이게 정확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너무 계시적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어떤 묘사가 그게 조금 저는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최선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딱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개그맨이 좋았어요. 이제 자기를 이제 네. 나는 웃기지 못하니까 웃기는 사람이야 이런 거지. 이런 네, 거죠. 그런 문장들 아마 맞네요. 계시적이다. 이제 가령 작품에 자주 출몰하는 어항이라는 어휘는 문자 그대로 그 물건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안전을 대가로 삶에 부과된 제약 또는 한정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공백은 읽기의 흥미를 떨어뜨리기보다 추리와 상상을 자극한다. 뭐 이런 식의 문장. 읽다 보면은 다 읽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뭐 문단마다 작품을 분석해주고 계세요. 네. 그죠. 다음에 뭐 정소연의 돌아오다라는 소설에 대해서 분석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소연의 돌아오다는 1인칭 화자를 포함한
3명의 여성 인물에 관한 서술에서 범상치 않은 형상화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저도 형상화 솜씨 여기에 밑줄을 쳤네요. 예. 아 이렇게 이게 이분의 분석은 어떠냐면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이에요. 저희가 흐릿하게 봤던 것들을 뭔가 정확하게 딱 짚어주는 쪽집게 같은 분석이라 그럴까? 저는 그렇게 평론을 봤습니다. 네.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얘기하다 보면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 무스비님은 네. 평론가를 꿈꾸시는 것 같기도 하다. 약간 이런 생각 맞아요. 들었어요. 저 평론가에 관심 있어요. 영화 평론가, 문학 평론가.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 자체도 저는 평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분석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와닿은 문장이나 뭐 그 저 좀 깨달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 표현해 주셨던 게 뭐 이장욱 변희봉 작품을 마치 연예인 팬덤 속에 일어날 법한 부조리한 소극 중의 한 사파 같다. 뭔가 이렇게 팍 찌르듯이 표현하시는 이런 거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굉장히 첨예한 분석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고골의 유머를 연상시키는 니콜라이 고골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러시아 소설가잖아요. 극작가인가 어쨌든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신 이장욱 소설가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연계해서 표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 문학도 역시 관심이 가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318쪽에 이제 이런 문단이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인데 편의 영은 두 권의 소설집 출간 이후 단편에 있어서는 갈수록 그 기회에 통달한 듯한 풍모를 보여주고 있다. 평가가 엄청 좋아요. 이건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만족시키는 뭔가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뭔가 저는 그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소설가네. 근데 그게 딱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녁의 구애는 평이한 가운데 암시가 많은 문체, 구체적인 경험 소재들의 합리적인 배합, 플롯의 리드미컬한 전개, 통일된 주제의 성취 등 여러 면에서 한국 단편의 정통 형식을 잇고 있다. 이 극찬인데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 이 소설은 특히 흥미로운 문학 작품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 즉 인간 현실의 어떤 본질을 압축하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일상의 경험에 비추어 리얼리티가 풍부한 한 극적 상황의 발견에 성공하고 있다. 야 이거 저는 왜 읽으면서 이런 생각 못했죠. 이거 나는 이거 이 평론가님은 보는데 나는 왜 못 봤을까? 뭐 자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더 잘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감탄했어요. 진짜 읽으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구나. 정말 왜 좋은지 아는 것도 진짜 중요하죠. 공부가 많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심사평 읽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대중음악 들을 때도 그렇고요. 이게 좋은 게 왜 좋은지 뭐 미술도 그렇고 막연한 느낌인데 그거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게 저는 평론가라고 생각해요. 표현을 하고 그 논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평론가의 직업의 좀 매력이자 책임이지 않을까. 전 나름 이제 평론 쪽에 그래서 관심이 많이 그러네요. 저는 것 같아요. 평론가로 관심이 많으실 줄은 몰랐어요. 그게 제일 관심이 많으신 줄은 몰랐어서 이게 좀 습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꾸 어떤 작품을 분석하다 보면 평론가가 돼요. 근데 작품을 쓰면은 소설가가 되겠죠. 이건 쓰는 사람과 분석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 자꾸 소설을 분석하고 앉아 있고 쓰기보다는 그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뭐. 쓰기보다는 분석하고 앉아 있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내가 만들면 영화 감독이 되겠지만 이걸 분석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영화 평론가나 영화 기자가 되겠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성향의 차이이기도 하고 답이 없어서 루멘님은 개인적으로 분석이 좋으세요? 아니면 쓰는 게 더 좋으세요? 제가 되게 나쁘게 말할 수도 있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자세로서
그 평론이고 그 쓰는 것이고 다 네, 배우는 자세로 임해서 지금 딱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제 성향을 알거든요. 이제 나는 쓰는 거보다는 창작보다는 평론이 더 가깝지 않나 내 성향이. 저는 근데 제 선호는 창작을 하고 싶어요. 아. 저는 그거는 있어서 확실히 그게 있다 아직. 네. 뭘 잘하냐 하면은 아직 그건 아니지만은 그 기준보다는 내가 뭘 더 좋아하냐로 저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작을 하고 싶다. 실제로도 써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제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네. 저희 방송을 계속 하고 이제 이게 지금 저희는 어쨌든 평가하고 평론하는 작업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걸 하시다 보면 평론가가 되실지도 몰라요. 오히려 작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네. 평론하는 거 못지않게 평가하는 거 못지않게 쓰셔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사람 많이 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도움이 되니까. 네, 320쪽의 신영철 문학평론가님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학평론가님이기도 해요. 혹시 그러신가요? 네, 네. 진짜 좋아합니다. 이분 글 되게 잘 쓰시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21쪽에 김미월의 중국어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이 소설에는 공백이 많다. 왜 멍나는 쓰엉을 두고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야 했을까? 쓰엉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작가는 독자가 품을 만한 이런 물음에 꼼꼼히 답하는 대신 그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만큼 지쳐있고 그래서 그들의 불행이 아파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한국어 강사 수의 시점에 서서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시스템의 냉정함을 응시하는 길을 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죠. 참 이게 전철이라는 장소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장 괜찮은데 그 와중에 한중 양국 젊은이들의 현실을 비스듬하게 포개 놓으면서 오늘날의 세계 체제가 평범한 젊은이들의 꿈을 얼마나 냉담하게 짓밟고 있는지를 크고 넓게 보여줄 때 이 소설은 사려 깊어지고 전철이라는 장소와 인천이라는 공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포착해 말을 아끼면서도 정서적인 울림을 높일 때 이 소설은 섬세해진다. 이런 문장이 좋더라고요. 소재가 소설로 옮겨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정직하고 서술의 톤이 다소 단조롭다는 아쉬움을 저 두 가지 장점이 다행스럽게 누겨낸다. 네. 이런 식으로 비판을 아주 부드럽게 하셨죠. 네. 그래서 이분도 한 문단마다 소설에 대해서 평을 쓰고 계세요. 되게 좋았어요. 혹시 루메님은 어떤 부분이 좀 와닿으셨나요? 정서의 변증법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개그맨 맞아요, 작품에서요. 개그맨. 예. 하나의 정서에는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정서가 이미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인상적으로 보셨나 봐요. 맞아요. 그렇죠. 정서의 변증법이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좀 말 멋지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변증법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봤던 것은 네. 그 바로 밑에 등단 1, 2년차 신인 작가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결함 중 하나가 써야만 하는 문장이 아니라 쓰고 싶은 문장을 쓰고 만다는 것인데 이 소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뒤에 이제 어떤 뭐랄까요 자신의 신영철 평론가님의 강한 어떤 주장을 딱 하세요. 소설은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문장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이분이 글을 잘 쓰신다는 게 똑같은 내용을 써도 이렇게 뭔가 밑줄을 긋고 싶게끔 네. 딱 머릿속에 꽂히게끔 쓰시는 게 있어요. 네. 정말 글 잘 쓰세요.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서 쓰니까 등단 1, 2년차 신인 작가들에게 흔히 보이는 결함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네.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게 뭔가 뭐랄까 법전처럼 뭐랄까 딱 이게 집중하게 되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을 꿰고 계신 거죠. 보니까 아예 꿰뚫어 보고 있네요. 이게 고수들은 어떤 이런 고민을 하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에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없죠.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네, 하다 보면 아마 저런 고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미리 저런 것을 주안점을 둬서 예를 들면 이
결국에 말씀하신 게 그거 같아요. 어떤 좋은 작품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은 당연히 채워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문장으로 어떤 창조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조립해서 완성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렇게 짜맞추는 어떤 자기의 어떤 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본에 충실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도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써야만 하는 문장이 아니라 쓰고 싶은 문장을 쓰다가 망해버리는 케이스. 저도 그냥 내가 쓰고 싶어. 무스비님이요? 네, 저는 소설을 쓰다가 그래서 이게 누구나 그렇죠. 근데 뭐. 그죠.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자기 욕망이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써야만 하는 문장을 써야 된다. 네. 이거 곱씹어 보게 되는 네.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것도 공부가 많이 필요한. 그러면 써야만 하는 문장이 뭔지 알아야 그걸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소설에 그만큼 자기가 많이 공부를 네. 하고 알아야 되니까요. 뭐 퇴고할 때 예, 이제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더 해야 될까 이런 식의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맞습니다. 또 혹시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이후에는 저는 저 뒤쪽에 있어갖고 혹시 말씀하실 거 뒤쪽에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저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인공 존재에 대한 어떤 얘기인데요. 비판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셨어요. 신우정의 자살이 다소 논리적, 관념적 수준에서 처리되었다는 점, 자아, 주체, 존재에 대한 성찰이 다소 평이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정확하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정확해요. 저도 좀 나름 이제 저희도 작품 열심히 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우정의 자살 그거 정말 좀 이해가 되나? 합리적 합당한가? 약간 이런 식의 고민을 저희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같이 애매했죠. 네. 표현이. 그런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네 어떤 제가 이렇게 읽은 방식이나 어떤 고민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고민 잘했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문가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남는 한 뭐 10분, 15분 정도는 저희가 네네. 이제 느꼈던 것들 총평이죠, 총평. 네. 7작품에 대해서 네네. 혹시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그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작품, 가장 좋았던 작품. 혹은 뭐 네. 베스트 3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그냥 개인적으로 취향인데 네. 가장 싫었던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좋았던 작품과 그것만 얘기해도 충분하겠네요. 네, 싫었던 작품 요 정도 얘기하고 또 다른 질문도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혹시 어떤 작품이 가장 좋으셨나요?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네. 좋았던 작품. 일단 다 좋았죠. 진짜 정말 잘 썼죠. 정말 공부 많이 됐어요. 제가 네 앞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하듯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비전공자로서 저도 네. 특히나 소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매주 이제 저희가 2편씩 논의하고 네. 2시간씩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초중고 국어 시간, 언어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동, 네. 어떤 깊이감을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어 시간에 네. 이 책을 읽기 전후가 너무 달라요. 방송하기 전후가 달라요.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분님들도 읽어보세요, 진짜. 네, 꼭 읽어보시고 특히 이 책은 좋은 게 그 혼자서도 좀 이거를 해나갈 수 있는 게 일부 해설이 잘 돼 있고 진짜. 심사평이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혼자서도 읽기 분석하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도움 진짜 많이 되죠. 맞아요. 네네. 작가 노트도 있고. 그럼에도 이제 좋았던 거 싫었던 거 저희가 네. 이제 총평을 한다면은 맞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장우 변희봉 작품이 자꾸 좋았고 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좋았고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요. 뭔가 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이 스타일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일 그냥 궁금했던 다른 굳이 하나의 책을 다음 책을
이 소설가님의 다른 책을 읽은다면 어떤 소설가님 걸 읽겠냐면 이장욱 작가님 작품을 읽겠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저는 어떤 강한 주관성으로 좀 골랐고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가장 좀 와닿지 않았다 아니면은 좀 저한테는 주제가 좀 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네. 중국어 수업이 왠지 딱 이렇게 네. 매력이 없었다 나한텐. 네. 제 취향으로는 조금 네. 딱 이렇게 기억이 좀 덜 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저도 스스로 셀프 분석을 해보자면은 네. 근데 이게 참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제가 막 비판을 해봤자 너무 좀 그렇고 제 취향상으로는 중국어 수업 작품이 좀 끊어진다고 해야 될까? 문장들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문장이 잘 읽히지 않는다. 잠시만요. 저 이거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고 초보니까 이게 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실 혹시. 거예요 아마 구독자분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좋았던 작품은 전 두 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편혜영 작가님의 저녁의 구애와 김성중 작가님의 개그맨. 제가 봤을 땐 이 두 작품은 비슷해요. 저한테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거냐면 문장이 예뻐요. 네. 묘사가 되게 좋아요. 확실히 그 자기만의 문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그 색깔이 되게 뭔가 좀 이게 심리 묘사, 특히나 편혜영 작가님 심리 묘사 되게 탁월하게 잘 하시기도 하고 김성중 작가님도 그 어떤 그 어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 문장을 닮고 싶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의 취향에 맞았던 것 같고요. 네네. 또 개인적으로 좀 부러워. 네. 이게 전적으로 저의 느낌이라서 배명훈 작가님의 안녕 인공 존재가 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저의 성향은 타고난 성향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면 예전에 그게 10년 전에 제가 만약에 이 소설을 다 읽고 선정했다면 무조건 배명훈 작가님의 책을 선정했을 거예요. 10년 전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지금은 성향이 바뀌었죠. 이런 작품 어떻게 보면 추상과 관념 이게 되게 철학적인 주제잖아요. 네네. 주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루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꺼리죠. 지금 제가 철학책도 읽고 있긴 하지만 일부러 저는 저의 성향을 반대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항상. 왜냐면 내가 너무 관념적으로 가면 더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주제 자체도 그럴 수 있고 나름 이제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이걸 만약에 철학서라고 소설이 아니라 철학서라고 봐요. 철학서라고 생각을 하면 얕아요. 또 그만한 깊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질문이 있는가 그런 건 아닌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애매한 작품이지 않나? 철학적으로 아예 좀 소설을 쓸 거라면 더 이 존재에 대해서 기존의 철학자들이 그 사유를 전개시켜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더 깊이 있게 세련되게 더 잘 쓸 수 있지 않아? 시도는 좋았어요. 하지만 저의 취향은 아니었다. 네, 이제 공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호불호고 네, 이런 생각 용기 있게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네. 루메님 혹시 생각이 정리가 되셨는지? 네네. 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말을 아끼게 되네요. 이게 말하기 어렵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7작품 중에 뭔가 딱 기억에 와닿지 않았던 건 아마 그 중국어 수업에서 제가 아마 그 중국 그 불법 국자들의 어떤 불법 맞아요.
단어가 뭐죠? 불법 체류자. 네, 불법 체류자분들. 할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제가 고찰을 안 해서 그런지 아. 좀 공감이 덜 되었지 않았나. 좀 거리감이 있죠 그분들이 아직은 네. 우리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화자에 이렇게 맞아요. 크게 공감을 하지도 못했고 그럴 수 있겠다. 그 주제에서 어떤 저는 네, 중국어 수업에서 어떤 소통을 하는 어떤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주제를 끌어내긴 했지만은 그걸 싫어하는 분이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노인 그 중국어를 배우는 노인한테서 그 의지를 찾았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사실 임팩트 있게 이렇게 딱 저한테 아 그 노인 떠올라 약간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굳이 뽑자면은 이걸 뽑았던 거고요. 좋습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작품을 네. 저희가 그 영화 보면은 영화 이제 한 줄 평하고 별점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고 별점까지 매기는 거 어렵겠나? 한 줄 평만 할까요 그냥? 별점 어렵겠죠 당장 하기가. 한 줄 평이요? 네. 한 줄 평, 아니 한 줄 그러니까 생각나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아, 이 그냥 작품은 자유롭게? 이 작품은 이렇다.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기. 네, 한 문장으로. 근데 별점은 주지 말죠. 별점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되게 망설여지니까. 일단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김중혁 작가님의 1층 지하 1층의 한 줄 평.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뭐 한 줄이 아니어도 돼요. 뭐 여러 문장으로 말해도 좋고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 같다. 뭐 이런 거. 어떤 느낌이었다. 뭐 이런 거 좋을 네. 것 같아요. 뭐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네. 아 이거 어렵네요. 당장 이제 이게 준비 안 하고 바로 하려니까. 저도 한 문장씩 원래 그 전에 다 했었거든요. 아,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다 두고 왔어요. 외우고 있질 않아갖고 지원해서 말하면 아쉬울 것 같은데 지금. 그렇긴 한데 네. 뭐 그냥 저는 한 줄평 말고 그냥 네. 느낌만 얘기할게요. 그럼. 아, 좋습니다. 장황하게 얘기해도 되니까요. 뭐 어차피 이 작품은 어땠냐면 좋았죠. 잘 썼다. 판타지인데 나는 판타지인데 전 1층 지하 1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게 실제 그 소설의 그림도 나와요. 네. 그래서 특히 FBI 이 부분 네네. 제가 꽂혔던 부분 1층 이거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FBI라는 발상이 나왔던 거예요. 네. 무스비님의 유머 포인트. 아 예. 네. 그래서 이거 좋았다. 이번 실제로도 그 작가 노트 봐도 그림으로 사유를 하세요. 너무 생각을. 귀엽지 않아요, 진짜. 네. 아 이거는 좀 실제적인 도움, 그러니까 작가 지망생으로서 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창작 노트를 직접 구상하는 것도 네네. 이건 자기가 그렸기 때문에 FBI가 나온 거거든요. 실제 그러니까요. 발상이 그죠? 실제로 작품을 구상할 때 네. 큰 스케치북에다 하라는 그런 그 있어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그거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방법 그러니까 저 작가 지망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로맨님 어떠신지요? 진짜 빨리 얘기해야 될 텐데. 아니, 1층, 지하 1층. 예. 저는 시간은 뭔데? 네 아마 이 두 인물에 집중을 해서 저는 읽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화두가 많이 있나 봐요. 어떤 의지나 자기 어떤 삶의 주체성을 갖고 뭔가 존재를 찾아가는 거를 이제 집중을 해서 이 소설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도. 그래서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약간 윤정우처럼 부딪혀서 싸우는 좀 더 나은 존재요. 좀 더 단어가 너무 추상적으로 들어오네.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이 저희가 없긴 한데 네. 저희가 그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의 권한으로 좀 더 녹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은 작품들도 좀 있고 이게 아쉽잖아요. 요거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좀 충분히 얘기해보고 뭐 한 10분, 20분 정도 오버될 것 같긴 한데 네네. 얘기하고 끝내는 걸로 좀 여유 있게. 네. 나머지 비용은 이제 3명이서 나눠내는 거니까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좀 더 나은 존재가 애매했나요, 약간?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 슬래시가 네. 표현되면서 그 질문이었어요. 우리 모두 슬래시이지 않나?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네. 슬래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다들 자기 주체성을 갖고 산다고 하는데 그 나의 존재가 정말 그렇게 확고하게 주체의식을 갖고 1층, 2층, 3층 층을 갖고 자기 공간이나 존재를 점유하고 살고 있는가? 맞아. 아니 깊게 고찰해 보면은 자기도
어떤 중간 존재, 슬래시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애매한 존재이지 않을까 우리가 때로 그런 그쵸. 거에 대한 어떤 소외된 존재 혹은 네, 다 층을 차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존재 성장하고 싶은 어떤 네, 그런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슬래시인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걸 고민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그 사람마다 슬래시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네요. 진짜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슬래시가 된다. 어떤 데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좀 극복하는 네네, 그게 성장담. 괜찮네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좋나요? 네. 네. 다음 작품 그러면 얘기하시죠. 전역의 구애 한 말씀 해주실까요? 와, 편혜영 작가님 전형의 고해는 이건 진짜 심리 묘사가 탁월한. 저는 문장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어요. 제가 담고 싶은 어떻게 보면 필사를 하고 싶은 문장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저 괜히 이거 거의 대상이죠. 이것도 편이에요. 그죠. 이게 전역의 구애도. 예, 거의 김준현 작가님과 쌍벽을 이뤘던 네네. 마지막까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작품인 것 같긴 해요. 너무 잘 썼어요. 그 묘사가 탁월하잖아요. 그 심리 묘사가. 네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그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 그랬다가 다시 사귀자고 그래요. 네네. 그게 이런 감정의 변화를 되게 설득력 있게 디테일하게 쓴단 말이죠. 네네. 그런 부분이 전 너무 좋았어요. 네. 문장을 많이 읽었던 기억도 나고요. 네. 맞아요. 유독 다른 작품보다도 그 문장을 더 읽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읽었죠, 통째로. 네네. 좋았습니다. 저는 저도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전역의 구애 작품은 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두 사람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는 스스로 내면에 극복하지 못한 어떤 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역시 개인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도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할까요?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 불우한 것을 자기 스스로 극복을 좀 못하고 맞아요. 삶의 어떤 피동적으로 삶을 어떤 그냥 살아오게 되면서 조금 그 여파로 이제 관계의 어떤 불안이라나 그런 거를 겪었던 것 같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비가 되는 부분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역시 관계를 잘 맺지 못하지만은 상징적으로 상담원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어떤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런 점이 좋았죠. 그리고 하나 기억나는 거 이제 또 저녁의 구애라는 게 이제 그 유명한 미술 작품을 보고 맞아요. 만드신 그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 작품을 직접 봤는데 정말 좀 그런 소설의 어떤 분위기하고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맞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이장욱 작가님의 변희봉은 네네. 어땠는지. 네. 저는 이 소설의 형식이랄까? 형식이 그렇잖아요. 그 두 친구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데 네. 이 친구가 자꾸 변희봉을 봤다는 그 후일담이죠. 그거를 사건을 하나씩 던져놔요. 처음에 이제 지하철에서 보고 생선 자판 그 재래시장에서 보고 그다음에 뭐 결혼식 줄에 설 때 보고 그렇죠. 그걸 네네. 하나씩 늘어놓는데 그 사이사이에 현재의 포장마차에서 대화하는 씬이 나오면서 동시에 그 야구 경기가 중계되는 게 보여져요. 그렇죠. 이런 구조, 현재와 과거가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이런 구조가 되게 잘 짜여진, 되게 읽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잖아요. 또 요거 보여주고 다음에 또 보여주고 네네. 적절하게 좋은 플롯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될까요? 플롯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것도 야구도 그냥 소재로서만 쓰인 게 아니라 마지막에 야구공이 뭐 날라온다든지 되게 네네. 중요한 소재로 쓰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변희봉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랄까? 네.
마지막에 어쨌든 이게 완결이 되게끔 깔끔하게 이제 좀 마무리가 된다 그럴까? 네. 판타지와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반적으로 잘 쓰여진 작품이다. 구조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네네.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음. 네. 네, 저도 말씀드릴게요. 최애 작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뭐 또 특별하게 이렇게 네 뭔가 표현하게 거는 딱히 없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저도 그 구성이 좋았고, 네, 좋죠. 그리고 네, 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꾸 분위기가 이게 능청스러움이라고 뒤에 표현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 유머러스하면서 능청스럽고 또 아내를 묘사할 때 오르고를 보러 간다고 하고 맞아요. 이런 하나하나 인물들의 어떤 그 배경 스토리랄까 이런 게 참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좋아요. 그리고 네, 아버지의 스토리도 궁금하고 궁금하죠. 예. 네, 그 친구의 걱정을 받는 화자도 인생을 막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네,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잘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 소설에는 미운 캐릭터가 없죠. 다들 정이 가는 좀 맞아요. 애잔한 그렇네요. 캐릭터들. 맞아요. 만기도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야구공을 통해서 어떤 응원하듯이 이렇게 해서 어떤 저도 결국엔 또 개인의 초점을 맞추자면은 정말 남들이 다 부정을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